망고맵 한번 볼게요. 네. 뭐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딱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엑셀로 해가지고는 뭐 있는데 들어와요 이게. 그죠? 네. 예, 다 지도에다 색깔 딱 표시해 주는 거죠. 파랬잖아 옛날에. 네. 좀 이게 좀 이제 울긋불긋하지 않아요? 제법. 약간 네, 제법 울긋불긋합니다. 특히 울긋불긋한 데가 어디예요? 강남권하고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쪽. 그리고 북부 빼고. 예, 경기 남부하고 인천하고 서울. 자 그리고 이제 충청권하고 경북.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땅이 크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게. 네. 인구가 적다는 소도시. 시골. 소도시다. 이런 거고, 이게 짧게 돼 있는 데는 대도시다. 대구가 여기. 붉은색입니까? 달성군. 빨간, 붉은색 맞잖아요. 왜 붉은색이죠? 왜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달성군? 너무 빨라서 그러겠죠. 뭐 여기 뭐 칠곡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경북권 이런 분위기 좋고, 이제 부산하고 이제 부울경은 아직까지 속도가 좀 늦죠? 네.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이 먼저 올라올 거다. 대구가 먼저 올라올 거다. 그러는데 달성군 빼고는 파랗잖아 색깔이. 그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서울이 먼저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먼저다. 서울이 먼저다. 투자자들은 서울이 먼저다 이런 거를 안 좋아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지방이 먼저다 이러는 거죠.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정도 되면 지방에 갈 데가 꽤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꽤 있겠죠. 일단은 지금 서울이 먼저니까 갈아타기를 빨리 해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은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 플러스 서울에 붙어 있는 친구들. 일기신도시라든가 남부권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1호선을 제외한 다른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데들, 대충 이런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분당, 수지, 뭐 판교, 강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1당 2교 대장이잖아요. 1당 2교. 일단 2교는 뭐예요? 1당 2교, 일천, 과천, 분당, 판교, 광교 이런 데 있잖아요. 판교, 광교. 그렇죠. 예. 이런데 남부, 이런데 좀 크게 볼게요. 일단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 하면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색깔이 파랬다는 거죠. 빨간데. 예. 파랗다. 한 달 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는 거죠. 자, 다시 옅어졌어요. 확실히 보면은 색깔이 진한 파랑. 그렇죠. 2달 전으로 돌아가면 이랬다는 거죠. 그러네. 최근에 분위기가 이게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서울 볼게요. 서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승의 심장 아닙니까 서울이. 상승의 심장.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강남 4구에서 온기가 옆으로 퍼지는 거다. 이렇게 계속 퍼지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뭐 추운 것도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되게 막 추워. 그럼 그 온기가 옆으로 오고 옆에가 계속 뜨끈뜨끈해. 그러면 그 온기가 나한테로 오듯이 이게 온기의 출발점이죠. 강남 4구에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변두리들은 제일 늦게 가니까 제일 늦게 오르고 제일 빨리 빠지는 거죠. 그쵸? 물이 이제 호수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닥이라든지 이제 바닥을 잡는다든지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간다든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항상 핵심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색깔도 상당히 빨개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 빨간색이 이제 망고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많이 오르면 새빨간 거, 조금 오르면 덜 빨간 거. 근데 여기의 빨간 정도는 이제 최고 빨간 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남 4구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세도 똑같다는 거죠, 전세. 서초는 이제 입주가 좀 있을 거예요. 좀 주춤한데. 어쨌든 전세고 매매고 똑같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문제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앞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이게. 아주 장기로 1960년대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재건축 돼버린 거는 빠졌지. 어쨌든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하고 단순하다는 그 5% 룰인데 0.05인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거는 되게 그 생성 과정부터 되게 복잡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요건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요걸 뭔가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을 놓고 이제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시면 이 입주 물량이 여기 이제 그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다는 거지. 네. 이때는 안 올랐어요. 그때는 안 올랐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2025년, 24년.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올해. 네. 2023년. 그럼 여기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수준보다 낮은 적이 있었냐 이거지. 1990년 초반 빼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은 내년부터는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오랜 작품이죠. 지난 정권의 오랜 작품이죠. 그 강동 쪽 걸 포함해도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여기 후분양을 한다, 뭐 숨어 있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헬리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적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앞으로 고착화될 거야. 왜냐하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서울 투자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서울이 계속 좋을 거다 얘기했던 거죠, 제가.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저 0.05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망고쌤은 요 0.05, 그러니까 적정 수요라고 하죠 보통. 요걸 어떻게 좀 계산하십니까? 자, 이제 요렇게 볼게요. 뭔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때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보는 지표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제 0.05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0.05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는 더 많아야 되고 이럴 때는 더 적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그 논리가 맞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하냐 이거지. 일단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자 봐라. 그리고 추세를 보는 거죠.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 계속 적잖아. 그쵸? 계속 적잖아. 그래서 이제 누적 3년이냐 5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적잖아.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계속 적잖아. 계속 많잖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3년 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5년 누적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누적된 거가 어느 거랑 비교해서 적은지 많은지 이야기하냐 이거죠. 어쨌든 그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심플한 규정은 0.05인데 0.05는 어떻게 이제 보통 하냐면은 국토부에서 주택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급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나 50만 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본다고 4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40만 원 정도 본다고 치면 그 중에 아파트는 몇 프로 정도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50%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아파트가 필요한 게 한 25만 호다. 25만 호다. 그걸 인구로 나누면 0.05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깍두튀가 아니야.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건 0.05는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심플한 게 0.05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반에 캡 투자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 시조세들이 많잖아요. 캡 투자의 시조세들이 0.05를 갖고 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그 시기죠. 잘 안 맞아. 왜? 수급으로만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역대급으로 적은데 왜 집이 떨어지는 거야?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냐고. 뭐라 그럴 거냐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수급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이거지. 대구는 왜 반등하는데? 물량 이렇게 많은데. 송도는 왜 반등하고? 반대로 물어볼까? 그럼 대구나 송도나 뭐 이렇게 동탄이나 이런 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데 2021년 왜 올랐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죠. 많이 올랐죠. 설명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경제위기 이후에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 말하는 이제 그 하락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 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이 계속 내렸지 않냐. 일본 따라간다 뭐 했을 때 그때 한참. 그렇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년까지 계속 내렸지 않냐 서울이. 그래서 이번에도 데드캣 바운스 한 다음에 이제 한 4, 5년 동안 전세 가격이 차오르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에다 4년 더 하면 2027년이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안정기를 거쳐서 2030년 되면 그때 집 살라고 생각해라. H 교수님. 그런 논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논리잖아. 어쨌든 요 시기에도 물량이 적었어. 그쵸? 눈으로 보이잖아요. 계속 적었잖아요. 그죠? 물량이 적었는데 서울은 왜 집이 안 올랐어요, 그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안 된다니까, 설명이.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안 맞으니까 껴 맞추는 거지,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캡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전세를 어떻게 하고, 팔 때는 어떻게 하고, 소장님들은 어떻게 꼬시고, 왼손으로 문을 열어라. 이런 것도 중요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돼. 남들이 그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야.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 경제에 밝은 분들은 금리다. 경제를 먼저 배운 사람은 금리다. 부동산을 배운 사람들은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과 금리다. 수급하고 금리인데 어떨 때는 금리가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수급이 중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수급 따위는 개나 주는 거다. 금리가 낮으면 많아도 오르고 적어도 오른다. 이런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금리가 완전히 피크로 치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가격이 내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논리는 그럼 지금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이냐?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이냐? 이건 거죠. 여러분들은 뭔 것 같아요?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 그렇죠. 그 인양이 끝났냐 이거죠. 말미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오르든 내리든 분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야, 이거 파월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내려갈 거야.
이렇게 믿어버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항상 그래서 가끔 예측 이상으로 올리거나 예측 그렇지.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수법이 이제 너무 공개가 많이 돼갖고 다 알아버리는 거지. 이 새끼들이 뭐 내리는 거야.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 거야. 그치? 개미 흔들듯이 흔들 거야. 그치?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주식은 되게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부동산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묵직하잖아.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레버리지가 하도 심해져가지고 부동산도 조금 아래 위가 커졌죠. 변동성이. 예,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놈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거 같고 저놈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거 같고 유튜브 들었을 때 많이 나오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기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설명하는 논리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금리하고 수급인데 일단은 금리가 무조건 우선이야. 금리가 지배하는 시기면은 금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금리는 영향이 되게 크거나 100 아니면 0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향이 되게 크거나 대부분의 기간은 그냥 영향이 없어요. 조용해. 조용해. 그런 거 있잖아. 집안마다 그 망나니 삼촌들이 하나씩 있잖아. 그냥 노름하고 술 먹고 다니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고 이런 옛날에 이제 자식이 한 10명쯤 되면 꼭 한두 명씩 있잖아. 그러다가 한 번씩 오면 집이 막 풍지박산이 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맞추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왔는데. 막 돈을 땄나 봐. 와, 우리 조카! 막 돈 주고 막 이런 때도 있잖아. 금리가 그렇다는 거죠. 차 바꾸고.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그 모든 집안의 분위기, 뭐 어려운 일 이런 게 싹 사라져. 그분이 오면 다 돈 나주고 막 아버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오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개박살 나는 거죠. 그동안 집이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막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리는 집 나간 삼촌이다. 망나니 삼촌이다. 지금은 이제 망나니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런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금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시장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 2010년부터 그러면 15년 요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일본 따라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나와서 떠들었던 요 시기 수급의 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의 장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수급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요 입주 물량? 요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서울은 내렸고 부산은 급락이 올랐어요. 지방은 올랐고.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돼. IMF나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금리 오르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빠르게 금리가 올랐잖아. 3번 다. 근데 IMF 때나 금융위기하고는 지금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때는 빠르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는 확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졌고 1년 만에 그 자산시장은 확 떨어졌다가 다시 1년 만에 다 반등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삼촌이 금방 간 거지. 1년 만에 간 거야, 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원래의 수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갈길을 가다가, 원래 지갈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탁 때려맞고 꼬꾸라졌다가 다시 없어지니까, 삼촌 가고 나니까 원래 가던 길로 다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2008년 이럴 때는 원래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금리를 한 방 맞고, 금리 영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집이 없었는데 왜 집이 안 올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수도권. 자, 이거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죠. 주식은 필수자가 아니고 집은 필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선택은 하나, 임대냐, 자가냐? 그때는 임대를 선택 안 하고 자가를 선택했던 거죠. 서울은. 자가. 전세가율이 50%. 그러니까 이제, 야, 집값도 떨어지는데, 근데 텔레비만 틀면 뭐 나왔냐면은, 미국이 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들이 망했다. 포르투갈, 그리스 국립은행도 망했거든요. 그때 내가 그리스 국립은행이 내셔널 써 있어갖고 주식 샀잖아. 망했어. 말만 국립이더라고. 어쨌든. 아니, 뭐 거기까지 투자를 하셨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전화해야 대유증권에 전화해서 밤에 살 수 있어요. HTS 안 됐고, 그때는. 어쨌든. 그 이야기 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때 유럽이 계속 망한다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브렉시트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망했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집을 사는 거는 바보였어. 그렇다고 이제 내가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8억 9억 하던 것도 아니었거든. 집이 10억이면 전세 강남 이런 데는 30% 40%밖에 안 돼. 3, 4억이면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살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2년마다 거의 더블로 뛰었어요. 그때 나온 게 미친 전세.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주택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주택시장은 중요한 게 그 공간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부산에 집이 있다고 부산에서 출퇴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와 공급은 서울에서 끝나는 거야. 선생님, 부산 사람이 서울집도 사잖아요. 부산 사람이 서울집을 사면 그 사람이 서울집을 사면 그 집에 전세 수요자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시장은 그 출퇴근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막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당신은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세 살래? 매매할래? 라고 물었을 때, 야, 텔레비만 틀면 미국 망한다 그러니까. 뭐 세상 망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막 3억, 4억밖에 안 하니까 전세가 훨씬 낫겠다. 전세 살자. 그러니까 기대의 수익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는 2배씩 뛰고 공급이 적으니까 더 빨리 뛰는 거야. 매매는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중간에서 만납니다. 오작교에서. 예, 201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5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갭이 붙어 있는 동네부터 해갖고 이제 매매 수요로 바뀌기 시작하면 서서히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당시?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게 함정인데. 평균이 50 정도면? 이제 강남부터 산 게 아니고, 저기 등촌동, 염창동, 여기부터 샀죠. 9호선 뚫리고, 일단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 그때는 9호선이 뚫려도 안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GTX 10년 뒤에 뚫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올랐잖아? 그때는 너무 심리가 안 좋았냐. 얼마나 심리가 안 좋았냐면, 9호선이 개통됐는데도 안 올랐어요. 근데 9호선 개통되니까 얼마나 좋아, 출퇴근하기가. 그래서 전세수요는 빡 해가지고 2천만 원이면 샀어요. 2015년, 16년에는 2천만 원이었어요, 갭이. 2천만 원. 몇 개 안 샀어, 그때. 또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세가 매매보다 더 올라. 현금이 또 생겨. 그럼 또 옆집을 또 사.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6개가 되고, 5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집을 안 사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고. 투자하기 너무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 모임 가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놈이야. 하면 맨날 잘 계셨어요? 요즘 몇 채? 10채. 오, 많이 샀네. 형님은요? 20채. 아이고, 형님. 이러고 다녔다니까. 그저 30채 오신다. 막 이러면서 다녔다니까, 그때. 100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100채 가지신 분이 이제 술값 내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갭이 적으니까 투자자들의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투자자들의 지불 능력은 매전 갭이 붙어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투자자들이 집을 사야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전 갭이, 전세가 매매가 틈비 때까지 안 찼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집이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